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해겔의 오성의 단계, 오성장에 오면서 우리는 일자와 다자, 사물과 속성이 결국엔 자기 외화하는 힘과 자기 내화하는 힘, 수렴하는 힘의 운동이라고 했는데요. 그 힘의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이 오성 단계에서는 초감각계와 현상계를 설정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겔이 보기에 저 초감각계가 원래 무엇인지, 그것의 실상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함께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해겔 정신현상학의 이해 86쪽부터입니다. 3. 초감각계의 실상. 1. 오성 법칙의 한계. 오성의 법칙의 세계를 현상계와 대립되는 초감각계로 실체화하는 것은 이원론을 야기하여 현상의 법칙 연관성을 간과하면서 동시에 초감각계의 현상 연관성도 간과하게 만든다. 반면 해겔은 현상계와 초감각계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사물의 내면이나 초감각적 피하는 비로소 발생한 것이며 현상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현상은 내면의 매개이다. 또는 현상은 내면의 본질이고 실제로 내면의 충족이다. 감각적인 것은 그것이 참된 것인 한 감각적인 것이고 지각된 것이다. 그러나 감각적인 것과 지각되는 것의 진리는 현상이 된다는 데 있다. 결국 초감각적인 것은 현상으로서의 현상이다. 근데 결론은 지금 앞에 우리가 읽은 이 문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성의 단계에서는요, 칸트가 그랬던 것처럼 감성과 이성을 구분하고 또한 현상계와 물 자체, 이걸 구분했는데요. 해겔이 보기에는요, 현상은 물 자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반대로 저 물 자체, 초월적인 세계는 현상하고 또한 연관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성의 단계에서는 아직 둘의 밀접한 연관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겔이 보기에 칸트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네, 오성의 단계에서 더 이상 지각을 확장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죠. 물론 이건 해겔의 칸트 비판이고요. 어쨌든 해겔은 이 초감각계와 현상계를 구분하지 않고 둘을 잘 매개시키고 융합하여 보다 더 윗단계로, 높은 단계로 인식을 지향하고 싶어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칸트에게 사물 자체를요, 해겔은 법칙의 세계, 법칙의 왕국 이렇게 말한다는 것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초감각계와 현상을 이처럼 본질과 그것의 발현 결과라는 긴밀한 관계로 이해하면 현상은 단지 감각적인 것 또는 지각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성 법칙에 발현된 세계, 초감각계가 실현된 세계로서 진정한 의미의 내면적 세계가 된다. 네, 현상과 초감각적인 세계, 즉 현상과 물 자체의 세계를 구분하지 않고 둘을 매개화하여 극복하려고 보면 이전에는 본질적인 것은 언제나 저 초감각적인 세계, 법칙의 세계, 물 자체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제 오히려 현상을 통하여 저 본질적인 세계가 드러난다. 현상을 더 넓은 의미로, 깊은 의미로 바라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현상계와 오성계의 통일적 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해겔의 강조는 근대의 과학주의 내지 근대의 오성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을 내포한다. 오성 법칙은 현상과 분리되어 그 자체로 존재하면서 현상의 외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성 법칙은 그 법칙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현상세계를 배제하고서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법칙 자체만으로는 현상계의 풍부성을 다 따라갈 수도 없다. 해겔은 오성 법칙이 현상계의 풍부성을 다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법칙의 왕국은
오성에 의해 비로소 진리가 되며 그것은 현상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 현상계와 법칙의 세계, 초감각적인 세계의 구분을 비판하는 해겔의 이러한 생각은 실은 근대의 어떤 과학적인 사유를 비판하는 것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근대의 과학적인 사유는 칸트에게서 나왔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칸트는 우리의 생각과 사유를 관장하는 어떤 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들어와서 드디어 인식이 발생된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성이 자연의 입법자라고 하였습니다. 저 자연하고요, 우리가 생각해서 규칙을 부여한 이 현상으로서의 자연, 즉 원래적 자연과 현상으로서의 자연은요, 구분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 오성의 저 12가지 법칙을 통해서 자연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때 드디어 우리는 알물, 인식이 발생한다고 칸트는 이야기했죠. 그런데 해겔이 보기에는요,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외부에 어떤 자연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연이 나름대로 생성하고 변화하고 운동하는 것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린 저것을 파악하고자 어떤 법칙에 대입하여 자연을 알아볼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단순하게 자연이 아주 무규칙적으로 카오스와 혼돈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나름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 사회의 규칙과 더 잘 맞아떨어져서 설명을 할 수 있었을 뿐이죠. 어떤 틀, 어떤 사유, 규칙,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만 의미 있는 거지, 그냥 그 규칙들은 규칙 자체로서만 있다, 아무것도 여기에 매개되거나 이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무의미한 거라고 해겔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법칙이 현상세계의 구체성과 풍부성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현상도 갈릴레이 낙하 법칙이 말해주듯 그런 순수한 단순 낙하가 아니라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낙하 법칙에는 현상세계에서 함께 작용하는 저항이나 마찰 등의 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갈릴레이 낙하 법칙은 이미 그 당시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에 의해 그것이 현상을 포괄적으로 완전하게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논박당했었다. 이처럼 오성 법칙이 단순한 현상의 운동을 완전하게 서술하지 못하기에 실제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법칙이 아니라 많은 수의 법칙들이 동시에 동원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돌멩이의 낙하라는 단순한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법칙, 낙하 법칙과 더불어 저항 법칙 등이 함께 언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다수성은 이미 결손을 의미한다. 오성의 법칙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성과 통일성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아주 단순하게 법칙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빅뱅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믿으실까요? 네, 보통 빅뱅 이론을 가지고 믿을 거예요. 왜요? 설명이 간단합니다. 하나의 이치, 하나의 원리를 통해서 전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기 편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너무 복잡합니다. 등장인물도 많고요. 그 일들의 각 사건이나 이야기들이 일관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더 신뢰를 주는 것은 대부분 빅뱅 이론이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건 빅뱅 이론이건 둘 다 이 우주가, 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거 직접 보고서 밝힌 것 아니고요. 여전히 각 이론들은, 각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 완벽한 게 아니라 한계와 차마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선입견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 글을 보면 더 잘 이해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갈릴레이의 낙하 법칙이 무엇입니까? 1kg짜리 돌멩이를 떨어뜨리고 1kg짜리 솜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떨어지는 속도는 같을 거야. 왜? 무게가 같기 때문에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이 중력도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갈릴레이 낙하 법칙인데요. 맞나요? 1kg짜리 돌멩이와 1kg짜리 솜을 떨어뜨리면 둘이 똑같이 지면 바닥에 닿을까요? 아니죠. 돌멩이가 먼저 떨어지고요. 솜은 그보다 천천히 떨어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보니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공기가 있어서요. 진공 상태가 아니어서 1kg 돌멩이가 낙하해서 바닥에 닿을 때까지, 저 1kg의 솜이 낙하해서 바닥에 닿을 때까지 공기하고 계속 부딪힌대요. 즉 마찰을 일으킨대요. 그런데 보니까 돌멩이 1kg는 조그마거든요. 1kg의 솜은 부피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부피가 솜이 더 크기 때문에 더 공기랑 많이 부딪혀서, 즉 마찰이 생겨서 속도가 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다양한 자연 현상들은 그냥 물건들이 떨어지는 것, 돌멩이가 같은 무게인 것 같아도 더 빨리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중력의 법칙, 낙하의 법칙, 마찰의 법칙 등등등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더 보충 설명을 해야 돼요. 아니, 진리라는 건 무엇이었어요? 보통 단순하다, 명확하다, 이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법칙의 생계가 분명히 앞에서는 단순하고 고요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현상이 더 단순해져 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오성은 통일성의 요구에 따라 많은 법칙을 하나의 법칙으로 귀결시키고자 하며, 그렇기 때문에 오성 법칙은 각각의 개별 법칙들이 지니는 자기 규정성을 상실하고 결국 피상적이 되어버린다. 예를 들어 갈릴레이의 낙하 원칙과 케플러의 천체 운동의 원칙이 뉴턴의 중력의 법칙, 즉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통일됨으로써 만유인력의 법칙은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이 돼 그 자체에 아무런 규정적 내용을 갖지 못하고 단지 법칙 자체의 개념만을 주장할 뿐이다. 즉 모든 현실성은 그 자체 법칙적이라고 언명함으로써 우연성의 사고에 대한 비판 역할만을 할 뿐이다. 다시 말해 그 법칙은 힘 간의 관계의 필연성만을 정립할 뿐 그 이상의 규정, 예를 들어 왜 힘이 이런저런 특수한 구별 속에 표출되는 것인지, 왜 중력은 물체로 하여금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낙하하게 만드는지 등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헤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칙과 형식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구체적 세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건 칸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칸트는 자기가 하는 선험적 논리학은 대상들을 일일이 다 다루고 그것의 차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가능적 조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해결해 보기에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고요. 중력의 법칙, 즉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서로 잡아당긴대요. 그런데 어떤 것은 세게 잡아당기고요, 어떤 것은 잡아당기는지 아닌지 일일이 느끼지도 못합니다. 물론 오늘날 과학에서는요, 이렇게 만유인력의 법칙으로서 태양의 질량과 지구의 질량을 가지고서 계산했을 때 이게 또 옳지 않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돌 때 그게 꼭 중력의 법칙으로 모든 걸 다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게 나왔지만, 해겔 당시만 하더라도 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중요한 것으로서 이야기됐던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런 법칙과 규칙과 형식들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실험하고 사유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의 법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다양한 민법, 상법, 형법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언제나 구체적인 법으로서 명확하게 제시될 때만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헌법 보세요. 헌법은 정말 간단하고 명확한 것 같지만 너무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헌법에 비추어서 어떤 구체적인 재판을, 상황을 판결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죠. 바로 이게 칸트와 헤겔의 사유가 갈리는 커다란 지점인 것 같아요. 칸트는 우리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그 틀만 연구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헤겔은 모든 진리들은 어떤 구체성을 분명히 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 보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실생활에서 인간의 경험에서 명확하게 구체화되지 못하는 건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법칙보다는 오히려 현상을 더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와 같이 현상계와 오성계를 변화하는 운동현상과 정지된 법칙계로 이원화해서 이해하면 추상적 법칙은 구체적 현상을 다 포괄하지 못하며, 그렇게 이해된 법칙은 활력과 생기를 잃고 만다. 여기서 헤겔은 법칙과 현상의 이원화를 극복하고 오성에다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서 법칙의 운동성을 법칙적 설명의 운동성으로 해명하고, 다시 그런 설명의 운동성을 오성의 자기 운동성으로 밝힌다. 네, 현상과 물 자체, 법칙의 세계, 초감각적인 세계를 구분해 놓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세계의 많은 것들을 설명하지 못하니까요. 헤겔은요, 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법칙의 운동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즉, 법칙의 세계는 고유한 세계, 어떤 형식의 세계가 아니라 그것도 나름 변화무쌍한 세계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절대지에 이르기 전까지 모든 인간의 지식과 인식과 알은 과정일 뿐이다. 나아가는, 즉 변증법적 운동일 뿐이다 라고 하는 헤겔의 사유가 다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칙적 세계의 운동성을 어떻게 설명할지는 다음 시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책 저와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